안녕하십니까. 22년째 압구정을 주름잡고 있는 압구정 국어논술 전문학원의 송성근 논술연구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그쵸? 중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지속시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아이들을 공부를 지속시켜 주느냐,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뽑아봤어요. 하나는 공부에서 재미를 느낀다. 또 하나는 공부의 동기와 이유를 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4분면이 생겼습니다. 요즘에 제일 잘하는 아이들은 어디 있을까요? A, B, C, D? B에 있겠죠. 공부에서 재미도 느끼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논의의 대상에서는 빼겠습니다. 지가 다 알아서 하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애들은 어디에 있나요? C에 있습니다. 요즘에 그 로브록스인가 그거 하느라고 애들 막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템 얻느라고 잠 못 자고 한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죠. 네, 그거 하는 아이들, 좀 창의적인 아이들, 인스타그램, 사회관계성 좋은 아이들, 틱톡, 카톡 이런 거 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공부 말고 다른 데 재미를 많이 느끼니까 공부가 재미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공부의 이유와 동기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쩌면 좀 다른 형태의 지도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스마트폰 단속은 이미 하고 있죠. 나라에서도 나서가지고 이제 한다고 하고 있고 제한 시간 다 걸어놓고 계시죠.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잠잘 때 폰을 거실에서 충전하는 거 이런 원칙들 다 지키고 계시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두 그룹의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한쪽은 공부에서 재미는 느끼지만 왜 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또 한쪽은 공부에 재미는 없어요. 근데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죠. 자, 그럼 공부의 지속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 중학교 계속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간다고 봤을 때 누가 더 지속성의 힘이 클까요? A그룹, D그룹. 얘는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얘는 공부의 이유를 알고 있다. 누구일까요? D그룹입니다. A그룹은 나중에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학교 올라가면 공부가 재미없어집니다. 선생님들이 일단 말씀이 다르세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말부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세요. 근데 중학교 선생님들은 무뚝뚝하시고 자 프린트 보자 프린트 줄줄 읽으시죠. 당연히 공부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공부에 재미가 없는데 왜 계속 하느냐? 또 다른 재미가 생겨요. 성적이라는 재미가 생깁니다. 성적이 모든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성적이 잘 나오거나 성적이 오르는 재미가 있죠. 그럼 애들 칭찬받고 집에서 만찬이 달라지고 이러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 재미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고교 학점제도 시행이 되고 2028학년도에는 뭔가 많이 바뀝니다. 뭔가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좀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28학년도에 입시 요소를 볼 것 같으면 크게 입시 요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수능 성적이 반영된다. 아주 단순하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신 성적이 반영된다. 제가 세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는 여기 없습니다. 서류, 학생부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스토리를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수능은 내가 학생이 공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제일 약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수능이 2028학년도에 큰 변화가 있죠. 지금은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국영수 과사 공통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되죠. 문이과가 본격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게 아니 그럼 문이과가 없어지면 누구나 다 의대 지원할 수 있고 아무 데나 갈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내신의 선택 과목이 고교 학점제로 선택 과목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했는데 어떤 과목을 수강했느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학생부의 이야기도 달라지는 거고 전형 요소를 볼 것 같으면 수시하고 정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요. 수시에서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가 기피 전형이라고 해요. 애들이 스스로 피한다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이 그렇고요. 그렇지만 조건이 충족된다면 대학 가기가 제일 쉬운 게 학생부 교과전형이에요. 수능 최저도 맞추고 내신 등급도 좋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전형이 현행 입시 제도 중에서는 가장 파워풀합니다. 경쟁률도 낮고요. 다음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기반 면접이라는 게 들어가게 돼요. 그럼 학생부에 애들이 세부특기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교과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별 선생님들이 다 적어주시는 건데 진로 활동 사항이라든지 동아리 무슨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그게 다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은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난이도도 낮아지지만 수시에서 등급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능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 한 15년 전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수능 내신 논술 다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죽음의 트라이앵글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논술이 지금은 그 정도로 파워풀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소를 따지고 보면 수능도 해야 되지요. 내신도 해야 되지요. 애들이 학생부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할 때 아까 학생부가 쓰인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진로 활동, 세부특기 진로 활동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치대를 가려고 한다고 쳐봐요. 그럼 나는 치대를 가기 위해서 뭘 했느냐 이런 질문 사항이 있어요. 나는 인간의 이를 연구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나는 인간에게 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할 말이 없어요. 독서 활동이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뭐 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인간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연구했다. 독서 토론 동아리에서 내가 토론했다. 이런 식으로 1학년 때부터 스토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중학교 때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 진로가 빨리 결정되면 결정될수록 유리해요. 내신이 고교 등급제로 바뀌면서 평가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이게 내신 성적표인데요. 절대평가 방식도 들어가고 잠깐만요. 절대평가 방식도 들어가고 상대평가 석차 등급도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성취도에서 A를 받았는데 상대평가에서 2등급을 받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인서울을 하려면 1등급이 나와줘야 돼요. 내신이. 석차 등급이 그 정도가 나와줘야지만 지금 이제 2등급, 지금 현행 입시제도로는 2등급이 되는데 11% 바뀌는 고교 학점제로 가게 되면 내신 석차 등급이 10% 이내가 1등급이 됩니다. 그 위로 밖으로 넘어가시면 인서울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시험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지필고사하고 수행평가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필평가, 수행평가, 과정평가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지필평가, 수행평가, 과정평가에다가 출결 요소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성적표에 출결이 만약에
무단 조퇴, 무단 결석 바로 아웃됩니다. 출결사항 철저하게 챙겨야 되는 게 그게 다 성적으로 연관이 돼요. 우리 대학 다닐 때하고 생각해 보시면 비슷합니다. 대학 다닐 때 출결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거 가지고 학점을 취득하게 되죠. 요거 고교 학점제도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적의 평가 요소들이 지필평가는 기존의 객관식 유형도 들어가고 서술형, 논술형도 들어가게 돼요. 지필평가에서. 그래서 핵심은 문제의 유형이 바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냥 서논술형이 결합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유형이 바뀌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향가, 제망매가가 시험에 예전에는 쫙 해놓고 밑줄 긋고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적절하게 한 것은 혹은 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그게 아니라 작품 하나를 내놓고 이 작품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제망매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서 독서 활동도 굉장히 당연히 중요해지겠죠. 우리도 대학 다닐 때 보면 필독서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리고 수행평가 시간에 이렇게들 한다고 해요. 수행평가 시간에 이제는 또 바뀌어가지고 규정이 바뀌어서 수행평가를 집으로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수행평가로 독서감상문을 내주는데 그 자리에서 쓰게 하는 독서감상문이에요. 서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평가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내신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그럼 수능은 중요하지 않냐? 수능도 최저 등급이 걸려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을 아무리 잘 받아도 수능 최저가 안 나오면 과락 조건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율활동이라든지 그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학생부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이건 좀 민감한 얘기가 될 텐데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냐 일반고가 유리하냐 조심스럽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목고 자사고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입학사정관들이 있는 대학교들이 있어요. 입학사정관들이 고등학교가 명기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 과목을 가지고 보면 이건 어디 학교구나 이건 어디 외고구나 금방 알아요. 걔네들 우선으로 뽑아요. 특목고 자사고가 조금은 유리하고 물론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일반고에서 내신이 잘 나오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 또 일반고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반고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의 요소로 볼 것 같으면 인원이 많아야 되죠. 그럼 인원이 많은 학교가 유리해요. 인원이 적은 학교보다. 또 어떤 학교는 자연 계열 쪽에 특성화가 되어 있는 학교들이 또 있어요. 그런 학교들을 고등학교를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 요게 중학교 때 대비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기 전까지 중학교 때 애들이 뭘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신이 지필고사의 형태뿐만 아니라 시험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독서 활동이 뒷받침이 돼 주어야지만 올라가서 잘할 수 있는 뒷심이 생겨요. 글쓰기 활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국어 논술학원에서 논술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독해력이라는 게 뭐냐? 독해력이 큰 개념일까요? 문해력이 큰 개념일까요? 문해력이 큰 개념입니다. 문해력은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모든 과정이 문해력이고요. 독해력은 읽기에 한정해서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국어를 도구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어 못하면 다른 과목들도 못하게 된다는 거고 간혹 학원에 오는 아이들 중에 수학 선생님이 학원에 국어 학원에 가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영어 학원 선생님이 가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읽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글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력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논리력, 어휘력, 기억력, 이해력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억력입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논리적이라는 게 뭐냐? 논리는 순서를 얘기합니다. 자, 내가 사랑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 너 좋아해. 우리 사겨. 순서가 빈약하니까 호소력이 떨어지죠. 그럼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랑 고백이니까 상대방이 예쁘다는 말을 좀 일단 해야 되겠죠. 그럼 해볼게요. 넌 정말 예뻐. 우리 사겨. 이거 이상하죠. 이런 게 순서예요. 그럼 제대로 된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넌 정말 예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넌 띄워졌으니까 내가 낮아질 차례입니다. 하지만 난 부족해. 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사귄 거로 한번 가볼게요. 넌 정말 예뻐. 하지만 난 부족해. 우리 사겨. 이것도 이상하죠. 부족한데 네가 부족한데 내가 왜 사귀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논리적으로 순서가 나오려면 넌 정말 예뻐. 난 부족해. 하지만 내가 그 부족함을 사랑으로 메울 수 있어. 어우 간지러. 우리 사겨. 요게 논리적인 순서를 짜는 방식이에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논리의 연결성을 잘 배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집만 계속 푸는 아이들은 긴 논리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논리는 순서다. 만약에 적으실 거면 꼭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논리는 순서다. 논리는 차례를 지키는 것이다. 순서를 잘 짜는 것이 논리다. 어휘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홍길동은 불행한 삶을 살았다. 특별한 어휘 있나요? 홍길동 빼고 불행한 삶. 별로 호소력이 없지요. 이제 여기다 어휘를 집어넣어 볼게요. 홍길동은 사회적 차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았다. 갑자기 글의 수준이 확 올라가죠. 더 한 단계 더 가볼게요. 홍길동은 적서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적 모순 속에서 조선시대의 불행한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다. 제가 지금 사이사이 계속 뭘 집어넣은 거죠? 어휘를 계속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어휘력이라는 게 단순히 읽고 그 어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어휘를 실제 글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어휘력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어휘력이 늘까요? 쓰는 아이들이 어휘력이 늡니다. 읽는 아이들보다 더 빨리 느는 어휘력은 쓰는 어휘력입니다.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문맥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긴 책을 읽다 보면 앞뒤가 헷갈리죠. 특히 문학작품 읽기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인물, 사건, 배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이런 것이 쭉 축적되어 나가면서 뒤에 스토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긴 글을 읽어줘야지만 진짜 이해력이 발휘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거리 100m 뛰는 거하고 장거리 하프 마라톤 20km 뛰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뛰는 방법도 다르지요. 그 아이들이 80분 동안 45개 문항 A4 용지 25페이지 분량의 글을 읽고 풀어야 돼요. 굉장히 고난도의 글입니다. 짧은 글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긴 책을 읽어줘야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독해력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기억력입니다. 잠깐 테스트 할 텐데요. 시키지 않으니까 부담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시간 드립니다. 단어를 맞추는 거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한 40초가 지나야 되는데 40초를 기다릴 수 없으니까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시키지 않습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더라? 제가 하나만 힌트 드리면 자동차가 먼저 나왔습니다. 보통 평균 4가지까지는 갑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려고 하니까
자동차, 코끼리, 기차 소리가 작아지지요. 이 이상은 잘 안 가지지요. 그리고 제가 마법을 한번 걸어 드릴게요. 맥락의 마법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만한 코끼리가 기찻길 위를 걷고 있었어. 접시 위에 설탕과 풍선이 있어서 코끼리가 그걸 맛있게 먹고 있었지. 멀리서 그걸 지켜보던 아이가 연필로 유리창을 깼어. 그랬더니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의자가 탁 하고 쓰러지지 뭐야.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동차 만한 코끼리가 기찻길 위를 걷고 있었어. 접시 위에 설탕과 풍선이 있었는데 멀리서 지켜보던 아이가 연필로 유리창을 깼더니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의자가 쓰러졌어. 기억이 다 나죠? 이게 맥락 효과라는 겁니다. 독해를 할 때도 맥락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지만 선택지를 풀어가다가 다시 그 맥락으로 찾아가서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어요. 맥락 효과를 득하려면, 얻으려면 당연히 독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독서라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 독서를 하는 거냐? 하루에 딱 20분이면 돼요. 많지 않습니다. 20분이면 20페이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이면 몇 쪽이죠? 274니까 퉁쳐서 150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300쪽짜리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독서의 기준점으로 잡는 게 일주일에 150쪽이에요. 조금 많으면 200쪽까지 가는데 이걸 학원 오기 직전에 읽게 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20분씩 책을 읽게 하는 연습이 지금부터 필요해요. 추천을 드리면 독서대가 없으신 분들은 꼭 독서대를 사는 게 좋습니다. 다음 4가지 중에서 독서의 장소를 골라볼까요? 침대, 소파, 방바닥, 식탁, 의자. 여기서는 책을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침대는 잠자는 곳이고 소파도 잠자는 곳이고 방바닥은 뒹굴어 다니는 곳이고 식탁은 밥 먹는 곳인데 그럼 어디에서 책을 읽어야 될까요? 책상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독서대 위에다가 책을 올려놓고 빠르게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천천히 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못 읽더라도 20분 시간 채웠으면 됐어. 이런 협의를 좀 하셔야 돼요. 서로 협상을 하면서 처음에는 20분 동안 딴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온전히 믿음의 시간이 되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이 스스로가 20분은 책 읽는 시간이야. 매일매일 20분을 봐야 돼. 20분씩 고문의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되려면 시간을 잊어버리면 되거든요. 스마트폰을 옆에 끼고 있게 하면 안 돼요. 20분 동안 가족이 같이 독서 타임을 갖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주로 저녁에 책을 읽게 되겠죠.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 독서인데 아침 독서가 힘들다면 저녁에라도 가족들이 같이 독서 시간을 갖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독해력이 좋은 아이들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감각적인 읽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사용해서 독서를 하게 됩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한대요. 논설문의 경우 논설문은 설득하거나 비판하는 글인데 사람의 목소리를 거기에서 아이가 성우처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책을 읽었는데 영화를 봤다고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독해력이 좋은 아이들입니다. 좀 넓게는 문해력이 좋은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서는 어떻게 수능을 돕느냐. 시간과 정확성이 서로 상충됩니다. 논리적으로. 왜 그럴까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정확성을 올리면 시간이 부족해지죠. 시간을 많이 가지면 시간을 빨리 하면 정확성이 떨어지죠.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근데 둘 다 해내야 돼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논리적인 모순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느냐. 여기서 나오는 게 기억력입니다. 지문을 한 번만 읽고 지문을 파악하는 아이와 파악할 줄 아는 아이와 지문을 두 번 읽어도 지문을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 차이는 기억력에 있습니다. 기억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DHA가 많이 함유된 생선? 독서입니다. 독서. 그래서 우리 치매 앓고 계시는 분들도 독서를 할 때 효과가 생긴다고 하지요. 배경 지식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역시 시간과 정확성에서 차이가 나겠죠. 아인슈타인 이러면 아인슈타인이 남양유업에서 나온 우유 이름인 줄만 아는 애들과 아인슈타인에 대한 전기도 읽고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한 아이하고 지문에 만약에 나왔어요. 국어 비문학 지문에. 당연한 결과의 차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논리에 있어서 기억력과 배경 지식의 차이가 큰 차이로 나타난다. 글을요, 직접 써보면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당연히 능력이 듭니다. 자기가 직접 글 구성을 해보면 다른 사람의 글을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독해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글을 쓰면 글의 구조를 알게 되고요. 손으로 글을 써야 문법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글쓰기를 낼 때 컴퓨터로 타이핑해 온 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손으로 쓴 글만 받아줍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논스탑 교재, 우리 논술 교재를 잠깐 한번 보실 텐데요. 이런 구조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코너들이 있습니다. 포토멘터리, 갑론을박, 블라인드 테스트, 필독서 북멘토, 수능을 품은 독서, 수능 비문학을 위한 사고력 독해, 오늘의 과제. 아이들은 책을 읽고 학원에 오고요. 이 코너별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포토멘터리라고 해서 여기서는 배경 지식을 공부하면서 들어갑니다. 학습으로. 이게 갑론을박입니다. 산문은 크게 논설문과 설명문으로 나뉘죠. 이건 논설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논설문 익히고 나서 여기서 뭘 공부하냐면 학생들에게 밑줄 긋기를 열심히 시켜요. 밑줄 긋기 완성하는데 3년 걸립니다. 수능 시험 볼 때 밑줄 긋기가 안 되면 수능 시험을 못 봐요. 많은 재수생들이 밑줄 긋기 공부하면서 성적이 올라가게 돼요. 밑줄 긋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글을 여기서 요약을 시킵니다. 요약하기는 수업 중에 들어가고요. 수업 중에 요약을 한 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ABC 그레이드로 그 자리에서 평가를 매겨줘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첨삭도 간단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필독서 북멘토라고 해서 각 책에 있는 꼭지별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과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배경지식, 수능을 품은 독서라고 해서 그 주에 읽었던 책에 나오는 지식 중에서 중요한 지식을 뽑아가지고 같이 밑줄 긋기 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설명문으로 넘어갑니다. 비문학을 위한 사고력 독해. 여기 있는 문제들은 거의 비문학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과제가 나가는데요. 과제는 매번 원고지에 작성을 하게 돼 있고 2주에 걸쳐서 분량이 다릅니다. 한 주는 500자짜리 짧은 글쓰기, 또 한 주는 800자짜리 긴 글쓰기.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지면 첨삭을 해서 돌려주십니다. 노트를 2권 받게 되는데 한 권을 제출하면 선생님들이 지면 첨삭을 아주 꼼꼼히 하세요. 지면 첨삭을 하시고 그 사이에 다른 노트에다가 또 숙제를 하겠죠. 그럼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첨삭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첨삭을 받으면 첨삭 총평이 실려 있는데 그걸 받으면 아이들이 꼭 연애 편지 받은 것처럼 막 넘겨서 봐요. 첨삭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합니다. 논술은 이런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설명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질문은 나중에 그러면 끝나고 개별적으로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논술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